시바지도 못하는 년은 필요 없다. 비밀번호 바꿔놨으니 와봤자 못 들어가. 시어머니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 앞에 대놓고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유산수술 후 3개월째 친정에서 몸도 제대로 못 일으키고 있었어요. 피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몸으로 서울에 올라왔더니 제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화기를 꺼놓은 채 다른 여자랑 해외여행을 가 있었고요. 근데 말이죠, 그 집이요. 제 돈으로 사서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거든요. 저는 그날 복도 바닥에서 딱 10분만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었어요. 왜 등기부등본부터 먼저 열었는지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저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 서울행 KTX 창밖으로 논밭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남편 허태성에게 보낸 카톡, 오늘 올라간다는 말이 읽히지도 않은 채 5시간째 그대로였죠. 시어머니 허복래에게 보낸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쁜가 보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3개월 만에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몸을 추스르는 동안 태성은 바쁘다는 말만 짧게 보내오곤 했죠. 서울역에 내려 택시를 탔을 때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캐리어를 끌고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익숙한 복도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잘못 누른 건가 싶어 다시 천천히 한자 한자 눌렀어요. 또 같은 소리였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도어록 앞에 선 채 손을 내리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고장인가? 같은 층 끝집 한 말자 아주머니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뒤 문이 열리고 한 말자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입을 반쯤 벌린 채 멈췄습니다. 아이고, 초령씨. 한 말자 아주머니가 현관 밖으로 슬리퍼를 끌고 나오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얼굴이었죠. 아주머니, 혹시 우리 집 도어록 바뀐 거 아세요? 비밀번호가 안 먹혀서요. 한 말자 아주머니가 시선을 바닥에 떨구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게 초령씨, 일주일 전에 남편분이랑 시어머님이 큰 캐리어 끌고 나가시더라고. 해외여행 간다고 하셨어. 해외여행이요? 근데. 한 말자 아주머니가 말꼬리를 흐리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주머니, 뭐가 더 있으시죠? 한 말자 아주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런 말 전하기 참 그런데 시어머님이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분들한테 큰 소리로 그러셨어. 시바지도 못하는 년은 필요 없다고. 비밀번호 바꿔놨으니 와봤자 못 들어간다고. 그 문장이 귀를 통과했습니다. 뇌에 닿기까지 몇 초가 걸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을 쳤고 등이 복도 벽에 닿았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초령씨, 괜찮아요? 한 말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3개월 전 수술대 위에서 들었던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겹쳐 울렸습니다. 심장 박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은 복래의 말. 시바지도 못하는 년은 필요 없다. 유산 직후에도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앉은 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정확히 10분 뒤 저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캐리어 주머니에서 티슈를 꺼내 얼굴을 닦았어요. 코를 풀고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항해 문자가 아니었어요. 등기부등본 열람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확인했어요. 소유자 배초령, 단독 명의, 혼전에 제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핸드폰을 내렸어요. 아주머니. 한 말자 아주머니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말 들은 분이 아주머니 말고 또 계세요? 어휴, 워낙 큰 소리로 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1203호 김씨, 1507호 정씨도 있었어. 기억 안 하는 분이 없을 거야.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이름과 호수를 적었습니다. 아주머니,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정식으로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한 말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게 해. 그때 워낙 대놓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도어록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출장 교체 가능한가요? 네, 등기부등본이랑 신분증 다 있습니다. 40분 뒤 기사가 도착했고 서류를 확인한 뒤 도어록을 새 것으로 바꿔줬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3개월 만에 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성과 복내의 물건만요. 저는 작은 방 문을 열었어요. 제 옷, 화장품, 그리고 유산 전에 사두었던 아기용품 상자가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옷이 구겨진 채 바닥에 놓인 모습, 화장품이 엎어진 채 뒹구는 모습, 상자가 찌그러진 채 구석에 밀려 있는 모습, 전부 찍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태성에게 전화를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텅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옆 탁자 위에 태성의 골프 잡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복내가 두고 간 건강식품 상자가 나란히 있었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어디였는지 그제야 눈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은행 앱에 접속했어요. 결혼 2년간의 거래 내역을 전부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숫자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시댁집 수리비 1,200만 원, 복내 이름으로 된 보험료 매달 45만 원, 태성 차할부금 대신 낸 것까지.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었죠.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날짜, 금액, 누구한테 갔는지, 무슨 명목이었는지 하나씩 정리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액이 나왔어요. 8,700만 원. 돌려받은 금액 0원. 저는 그 숫자가 적힌 셀을 형광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오전 10시 회사에 유급휴가 연장 메일을 보낸 뒤 같은 단지 내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도 상담 가능하실까요? 오후에 방문해도 될까요? 오후에 사무소를 찾아가자 대표 중개사 문정택 씨가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어요. 배초령 씨 단독 명의네요. 매도 절차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세는 지금 이 단지가. 문정택 씨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시세표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격 범위를 정했어요. 사무소를 나올 때 다리에 힘이 좀 풀렸지만 걸음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쯤 직장 선배 나경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 나 초령인데. 지금 통화돼요? 말해. 상황을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것, 해외여행 간 것,
복내가 한 말. 수화기 너머로 5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부터 만나. 내가 내 이혼 때 썼던 사람 연결해 줄게. 경대 선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초령아, 지금부터 태성이나 시어머니한테 보내는 문자, 카톡 전부 스크린샷 찍어놔. 통화는 무조건 녹음 켜놓고. 네, 알겠어요. 절대 감정적으로 먼저 연락하지 마. 알겠지? 이틀 뒤 저녁, 경대 선배가 연결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 천유리 씨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엑셀 파일 출력본, 등기부등본, 한말자, 아주머니 증언 메모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천유리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배초령 씨, 상대방 잘못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천유리 변호사가 엑셀 출력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하나 여쭐게요. 남편분 해외여행 같이 간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확인되면 결정적인 카드가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천유리 변호사가 펜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봤어요. 변호사 선임한 거 상대한테 아직 알리지 마세요.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연락 오면 감정 드러내지 마시고 짧게만 응대하세요. 알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태성이 쓰던 서재에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그인이 그대로 되어 있었어요.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온 예약 확인 메일이 보였어요. 클릭했습니다. 참가자 이름 2개가 적혀 있었어요. 허태성, 최나연. 복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나연.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뭘 뜻하는지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같은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는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최근 3개월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같은 레스토랑 결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보석 매장, 또 호텔.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전부 제가 친정에 내려가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겹쳤어요. 저는 내역을 전부 캡처해서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서재를 나왔어요. 자정이 넘어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나 이혼할 거야. 수화기 너머로 3초간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알았다. 내일 올라갈까? 아직은 괜찮아. 정리할 게 더 있어. 밥은 먹었냐? 응. 엄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작은 방에 쑤셔 넣어져 있던 아기용품 상자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작은 방으로 갔어요. 상자를 열고 안에 들어있던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서 제 캐리어 안에 넣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중개사무소 문정택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배초령 씨 매수자 나왔습니다. 계약금 바로 치를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사무소에서 매도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잔금일은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물건만 반출합니다. 나머지는 손대지 마세요. 이사 당일 업체 기사 2명이 왔습니다. 저는 각 방을 돌며 핸드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어요. 제 옷장에서 제 옷만 꺼내는 장면, 화장대에서 제 화장품만 챙기는 장면, 태성의 물건에는 손 하나 대지 않는 장면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기사 한 분이 서재 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남편분 짐은 어떡할까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아기 용품 상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베넷 저고리는 이미 제 캐리어에 넣어둔 뒤였죠. 저는 상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양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트럭으로 가져가는 길에 기사 한 분이 상자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기 물건이네요. 축하드려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돌렸습니다. 짐이 다 실렸어요. 빈 아파트 거실에 혼자 섰습니다. 남아있는 건 태성의 골프백, 복내가 놓고 간 건강식품 상자, 그리고 벽에 걸린 결혼사진 한 장이었어요. 저는 결혼사진 액자를 벽에서 떼었습니다. 뒤집어서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현관으로 걸어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초기화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어요.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천유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아파트 매도 계약 완료했고요. 이사도 다 끝났습니다. 반출 과정 영상 기록도 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부터 상대 쪽에서 연락 올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전부 저한테 넘기세요. 네. 이혼 소장 접수는 2주 뒤로 잡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울역에서 KTX를 탔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아줬어요.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이었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엄마가 대답 대신 제 손을 잡았어요. 배초령, 넌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머리도 좋아. 그 사람들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 엄마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그 시어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결혼식 날 함 열자마자 제일 먼저 뭘 받는 줄 알아? 예단 봉투. 금액부터 확인하더라고. 그 손이 얼마나 빠르던지. 엄마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2년간 참아왔던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매물 소식이 단지 안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 핸드폰에 음성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태성 번호였어요. 재생을 눌렀습니다. 야, 배초령. 아파트를 왜 팔아? 당장 취소해. 태성의 목소리 뒤로 복내의 고함이 들렸어요. 그년이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1분 30초짜리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천유리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10분 뒤 천유리 변호사한테서 답이 왔습니다. 좋은 증거예요. 시어머니 목소리까지 들어있으니 폭언 패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답장은 짧게 하나만 보내세요. 저는 태성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지금은 얘기할 상황이 아니야. 그게 전부였어요. 보낸 직후부터 태성한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1통, 5통, 12통, 27통.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태성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가 이러는 거야? 엄마한테 잘못한 것부터 사과해. 저는 스크린샷을 찍어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이불을 덮었어요. 이틀 뒤 아침 9시 엄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초령아, 밖에 누가 왔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대문 앞에 허복내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서 택시 문이 열리더니 태성이 내렸습니다. 복내는 평소 그 꼿꼿하던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고
한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을 때 엄마가 이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나갈게. 잠깐만 있어. 엄마가 손바닥을 들어 저를 제지하더니 현관문을 열고 먼저 나갔어요. 저는 현관 안쪽에 서서 문틈 너머로 바깥을 봤습니다. 엄마가 대문까지 걸어 나가자마자 복례가 무릎을 꿇었어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양 무릎이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초령이한테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복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초령이한테 직접 사과할게요. 아파트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복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사과라고 했지만 유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시바지라는 말을 했던 것에 대한 반성도 없었어요. 아파트, 원만하게 해결. 그 단어들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복례를 내려다봤어요. 5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사돈.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은 초령이에요. 시바지가 아니라. 엄마가 과일 상자를 복례 앞에 도로 밀어놓았어요. 돌아서서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문 너머로 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초령이랑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엄마가 잠긴 현관문을 등지고 서서 저를 봤어요.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지나쳐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성과 마주 섰어요. 3개월 만에 본 태성의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햇볕에 탄 자국이 코와 이마에 선명했어요. 저는 그 선텐 자국을 봤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병원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누워있던 3개월 동안 이 사람은 어딘가에 해변에 있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삼켰어요. 태성이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초령아, 집을 왜 팔아? 우리 집인데.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없어. 뭐? 그래도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 태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태성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단독 명의고.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봐. 태성의 입이 멈췄어요. 열린 채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안에서 녹음 중인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복례가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초령아, 시어미가 잘못했다. 제발 아파트만은. 저는 복례를 내려다봤어요.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제는 정확히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담보로 대출 알아보신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복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한순간 커졌어요. 옆에 서 있던 태성이 복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무슨 대출? 복례가 태성을 올려다봤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태성의 눈이 복례와 저 사이를 오갔어요. 모자 사이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돌아서서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창문 옆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태성과 복례가 대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10분, 20분, 30분. 결국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택시 뒷좌석 창문 너머로 복례가 태성에게 뭔가를 다급히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성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졌어요. 저는 커튼을 내리고 돌아섰습니다. 핸드폰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천유리 변호사에게 전송하면서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복내가 아파트만은 이라고 반복한 부분, 태성이 우리 집이라고 한 부분 확인해 주세요. 30분 뒤 천유리 변호사에게서 답이 왔어요. 잘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정황이 아주 명확해졌어요. 소장 접수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시어머니 담보대출 시도권, 금융기관 조에 넣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엄마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다 말고 멈춘 모습이었어요. 오늘 그 사람 무릎 꿇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다. 엄마가 먼 곳을 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나도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었던 날이 있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엄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진 게 없었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일어설 수가 없었지. 엄마가 시선을 돌려 저를 봤어요. 근데 넌 달라. 넌 내 돈으로 산 집이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직장이 있어.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거다. 엄마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젖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국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을 가만히 만지작거렸어요.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엄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30년 전에 엄마가 떠올랐어요. 무릎을 꿇고 일어서지 못했던 젊은 엄마. 그리고 오늘 대문 앞에서 복례에게 과일 상자를 밀어놓고 문을 닫은 엄마. 그 사이에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캐리어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베넷 저고리를 접어 서랍장 가장 깊은 칸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음 주 이혼 소장 접수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열었어요.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캡처본, 여행사 예약 메일 캡처, 음성 메시지 파일, 한말자 외 2인 증언 메모. 하나하나 체크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마지막 항목까지 확인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소장 접수 일주일 뒤 천유리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초령 씨 상대 측에서 변호사 선임했어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관련 반박서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예상하셨던 거죠? 네, 예상 범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성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차단을 아직 안 한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 절반은 내 몫이야.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어. 저는 스크린샷을 찍어 천유리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천유리 변호사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금융기관 조회 결과였어요. 복내가 태성을 데리고 은행에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상담받은 이력이었어요. 명의자 동의가 없어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상담 기록이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천유리 변호사가 메일 끝에 한 줄을 덧붙였어요. 재산 편취 의도를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잘 보관해 두세요. 같은 주 점심시간에 경대 선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초령아, 밥 먹었어? 아직이요. 한 가지 전할 게 있어서. 업계 지인한테 들었는데 허태성이 주변 사람들한테 와이프가 집 팔고 도망갔다고 하고 다닌대.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응. 동정 여론 만들려는 거야. 주변에서 불쌍하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 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전에 내 쪽 사실관계를 정리해 둘 필요 있어. 알겠어요, 선배. 그리고 회사 복직은 언제야? 다음 주요.
팀장한테는 최소한만 알려. 소송 중이라는 것만. 자세한 건 말할 필요 없어. 경대 선배의 조언대로 복직 전날 팀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혼 소송 중이며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복직 첫날 아침 팀장이 제자리로 와서 작게 말했습니다. 배대리, 일정 조율 필요하면 말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크게 와닿았어요. 제 이름 석자가 적힌 명함, 제자리에 놓인 컴퓨터, 매달 들어오는 월급. 이게 지금 저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복직 첫날 퇴근 후 천유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번째 상담을 했어요. 천유리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태성 씨 카드 내역에서 뽑은 결제 기록이랑 여행사 예약 메일에 최나연이라는 이름을 교차로 맞춰봤어요. 천유리 변호사가 출력물을 하나씩 짚어나갔어요. 호텔 2인 투숙 3회, 보석 매장 결제 2회, 비행기표 2장. 날짜가 전부 배초령 씨가 친정에 계시던 기간이에요. 그러면 외도 입증이 되는 건가요? 충분합니다. 천유리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소송 전략 확정할게요. 상대방 잘못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은 배제. 이 세 가지로 갑니다. 네. 한 가지 더요. 천유리 변호사가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저를 봤어요. 상대 변호사가 이런 논리를 쓸 수 있어요. 아내가 유산 후에 일방적으로 친정에 머물면서 같이 사는 걸 거부했다. 그래서 배초령 씨 쪽에도 잘못이 있다. 제가 아파서 내려간 건데요. 그러니까요. 친정에 계시던 동안 병원 기록이랑 태성 씨,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확보해 두세요. 몸이 아파서 요양한 거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상담을 마치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지난 3개월간의 병원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을 하나씩 꺼내 날짜 순으로 놓았습니다. 기록을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유산 당일 기록이었습니다. 자국 내 태아 심박 미확인, 유도분만 시행, 활자가 흐려졌습니다. 눈에 물이 찼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물기를 밀어 넣었어요. 다시 고개를 숙여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태성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손가락이 멈췄어요. 3초를 기다렸다가 받았습니다. 초령아. 태성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전에 소리 질렀던 때와는 다르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1월 사이였냐?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결혼 전의 기억이 스쳤어요. 같은 톤으로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태성. 야근하고 돌아오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성.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끼리 해.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태성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경대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 방금 태성 전화 끊고 차단했어요. 1분 뒤 답이 왔습니다. 잘했어. 참고로 그 인간 요즘 회사에서 업무를 완전히 손 놓은 것 같다더라.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말 많아.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랍장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서랍 손잡이에 댔습니다. 베네 저고리가 들어있는 칸이었어요. 열지 않았습니다. 손을 걷었어요. 책상에 앉아 내일 법원에 제출할 증거 목록 최종본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마지막 항목, 시어머니 허복내의 이웃대상 폭언 증언서, 한말자 외이인. 체크 표시를 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 2주 전 천유리 변호사가 메일로 상대 측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열어서 읽었어요. 태성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유산 후 일방적으로 친정에 장기 체류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거부했고 아파트 매각은 부부 공동재산의 무단 처분이라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줄에는 위자료 역청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제가 병원 침대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4시간 늦게 도착한 사람이 저한테 위자료를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천유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답변서 받습니다. 예상 범위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가 무리하게 나올수록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천유리 변호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조정기일의 시어머니 폭언, 남편 외도, 담보대출 시도 순서대로 공개할 겁니다. 상대가 합의를 제안하면 우리 조건일 때만 받아들여요. 네, 알겠습니다. 조정기일 전날 저녁 한말자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머니, 증언서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이고, 초령 씨. 당연한 걸 한 건데 뭘. 한말자 아주머니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초령 씨,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 네. 시어머님이 해외여행 출발하시기 전날 밤이었어. 복도에서 누군가한테 전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한말자 아주머니가 헛기침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 빼고 태성이랑 나연이랑 셋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그 말을 정확히 들으신 거예요? 응, 바로 옆이었어. 목소리가 워낙 크시잖아. 그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고 바로 천유리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외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행에 외도 상대가 같이 가는 걸 직접 승인한 정황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천유리 변호사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판도가 바뀌는 증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들의 외도를 알면서 같이 여행까지 간 거면 정서적 학대하고 공모관계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말자 씨 추가 증언서 급하게 확보할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조정기일 당일 아침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천유리 변호사를 기다리는데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걸어왔어요. 태성이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태성 옆에 양복 입은 남자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그 뒤로 복례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태성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복례는 달랐습니다. 저를 똑바로 노려보다가 태성의 팔을 잡아당기며 뭔가를 급히 속삭였어요. 천유리 변호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가 카드를 쓰는 날이에요.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양쪽 당사자와 변호사가 들어갔습니다. 복례는 당사자가 아니라 복도에서 대기해야 했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복례가 안쪽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무는 게 보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의 주장을 정리한 뒤 물었어요. 양측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성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의 50%와 위자료를 상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합니다. 조정위원이 이쪽을 봤어요. 천유리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합의안 논의에 앞서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천유리 변호사가 서류 봉투에서 출력물을 꺼내 조정위원에게 건넸어요. 첫 번째, 피고의 카드 내역 분석표입니다. 원고가 친정에서 요양하던 3개월 동안 특정 여성과 반복적으로 호텔, 레스토랑, 보석 매장을 이용한 기록이에요.
천유리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여행사 예약 확인 메일입니다. 참가자 이름이 피고와 최나연 2명으로 되어 있어요. 호텔 2인 투숙 기록도 함께 첨부합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어가고 있었어요. 턱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테이블 밑에서 바지를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천유리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 피고의 모친 허복래가 원고의 유산을 두고 씨바지도 못하는 년은 필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증언서입니다. 증인 3명이 서명했어요. 네 번째, 원고 명의 아파트에 대해 피고 모친이 무단으로 담보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한 금융기관 상담 기록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 모친이 아들의 외도 상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인지하고 승인한 정황에 대한 추가 증언서입니다. 천유리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의 외도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조했습니다. 태성 측 변호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넘기더니 태성을 돌아봤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성 측 변호사가 말했고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 측 변호사가 태성을 데리고 복도로 나갔어요. 조정실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복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태성에게 다가갔어요. 태성 측 변호사가 둘 사이에서 뭔가를 설명하는데 복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복래의 고함이 복도에서 조정실 안까지 들렸어요. 법원 경비원이 다가가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복래가 경비원을 노려보다가 결국 의자에 도로 앉았어요. 태성은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정실 안에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정회가 끝나고 태성 측 변호사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정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기존 주장을 철회한 거였어요. 조정위원이 다음 기일을 잡으면서 양측의 2주 내로 합의안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정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등 뒤에서 복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령아, 잠깐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법원 앞 카페에서 천유리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 한 모금 마셨어요. 다음 기일 전에 상대가 합의안 가지고 올 겁니다. 우리 조건은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 5천만 원이에요. 상대가 깎으려 할 테니 3천만 원 선에서 지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 후련하지가 않네요. 천유리 변호사가 커피잔을 돌리며 웃었어요. 후련한 건 판결문 받으시는 날 오실 거예요. 합의안 협의 기간 2주 동안 태성 측 변호사로부터 첫 번째 제안이 왔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의 합의 이혼. 천유리 변호사가 바로 받아쳤어요. 3천만 원 이하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태성이 차단된 제 번호 대신 경대 선배한테까지 연락을 해왔어요. 경대 선배가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허태성한테 전화 왔다. 초령이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제 번호로 연락하지 마시고 할 말 있으면 변호사끼리 하시라고 끊었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선배. 신경 쓰지 마. 너는 내 할 일에. 복직 후 일주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밀린 업무를 처리하면서 하루하루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일하고 퇴근하고 그 반복이 저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걸음이 멈췄습니다.
산부인과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문 안쪽으로 배가 부른 여자가 접수대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5초간 서 있었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경대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배, 점심 사주세요. 어디로 갈까? 아무 데나요. 회사 근처 국밥집에서 경대 선배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배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나도 이혼 소송 끝나고 반년은 멍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선배가 자기 이혼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혼자 밥 먹는 게 편해진 순간이 오더라. 아, 이게 싫지 않구나. 그게 회복의 시작이었어. 경대 선배가 다시 국밥을 떴어요. 아직 그런 느낌 안 와도 괜찮아. 온다, 언젠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제게는 그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숟가락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후 천유리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배초령 씨 상대가 3천만 원에 수락했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합의 조서 작성을 위한 마지막 기일 잡혔어요.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거의 끝났어.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초가 지나고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다. 그 두 글자가 가슴 한가운데를 짚었어요. 합의 조서 작성일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천유리 변호사와 나란히 조정실에 들어갔어요. 태성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갖춰 입고 왔지만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복례는 이번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조서가 준비되고 양쪽이 서명할 차례가 됐어요. 태성이 펜을 들기 직전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한마디만 하고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제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조서 작성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이었어요. 초령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연이랑은 끝냈다. 초령아, 정말 이렇게 끝내야 되냐?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끝낸 거야. 나는 정리한 거고. 법원 정문을 나섰어요.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천유리 변호사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배초령 씨. 저는 악수를 했어요. 변호사비가 이 위자료의 절반이겠네요. 천유리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그 시어머니 표정값만 1,000만 원은 하죠. 저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2주 후에 위자료 입금 확인되면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천유리 변호사가 돌아가고 저는 법원 앞 계단에 잠시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경대 선배에게 두 글자를 보냈습니다. 끝났다. 1분 뒤 답이 왔어요. 오늘 저녁 소고기 사라. 내가 쏜다. 법원 앞 계단에 앉아 그 메시지를 보며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6개월 전 유산 직후에 같은 노선을 탔었죠.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울었어요. 지금은 울지 않았습니다.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창밖으로 연두색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와 다른 건 그것뿐이었어요. 친정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 나 이혼했다. 알아, 들었어. 엄마가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대단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났어요. 엄마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물었습니다. 내일 뭐 하고 싶냐?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냉면 먹으러 가자. 다음 날 정오, 엄마와 나란히 걸어서 친정 근처 냉면집에 들어섰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일이나 시험 끝난 날마다 오던 곳이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초령이 왔어?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어서 와, 자리 앉아. 할머니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창가 쪽을 가리켰어요.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이 가게에 마지막으로 온 게 결혼 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3년이 넘었습니다. 엄마가 맞은편에 앉으며 메뉴판을 넘기는 척하다가 내려놓았어요. 어차피 시킬 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물냉면 둘이요. 주문을 하고 물을 마시는데 엄마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위자료 입금되면 뭐에 쓸 거냐? 반은 변호사비요. 나머지는 엄마 효도 여행. 나는 됐고 너나 어디 다녀와. 엄마가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다가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슬쩍 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살짝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진짜로. 어디 가고 싶어? 아무데나. 따뜻한데. 엄마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집 공기가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냉면이 나왔습니다. 식초를 넣고 겨자를 풀어 비비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대 선배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소고기는 다음 주로 미뤄라. 대신 뉴스 하나. 허태성 그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다더라. 메시지를 읽었어요. 통쾌함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분노도 기쁨도 안도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핸드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냉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어요. 엄마가 면을 후루룩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회사 서울 언제 올라가냐? 이번 주 금요일이요. 서울 집은 어떡할 거냐? 전세 알아볼 거야? 아파트 판 돈으로 작은 집 하나 전세 들어가려고요. 회사 근처로. 얼마짜리? 보증금 2억이면 괜찮은 데 있을 거예요. 혼자 살기에 너무 좁으면 안 된다. 짐도 있고 원룸은 안 볼 거예요. 방 2개짜리로 알아볼게.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면을 더 먹는데 벽에 걸린 TV에서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역할 배우가 며느리 역할 배우에게 밥상을 엎는 장면이었어요. 엄마와 동시에 TV를 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말없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 짧은 웃음 한 번이 지난 6개월간 이 사이에 흘렀던 긴장과 슬픔을 한꺼풀 벗겨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냉면집을 나섰어요. 엄마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일을 확인했어요. 천유리 변호사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입금 확인. 사건 종결 처리 완료. 저는 핸드폰을 내리고 옆에서 걷고 있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 입금됐대. 그래. 수고했다. 엄마가 짧게 답하고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저도 앞을 보며 걸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후에 친정방으로 들어왔어요.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윗칸이 아닌 가장 깊은 칸을 열었어요.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한참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 위에 놓고 옆에서 작은 편지지를 한 장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마지막 줄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편지지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베넷 저고리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베넷 저고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깊은 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윗칸에 뒀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저녁 엄마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금요일에 올라갈 때 반찬 싸줄 테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네. 된장이랑 김치랑 멸치볶음이랑 다 해놓을 거야. 반찬통 큰 거 꺼내놨다. 저는 거실로 나가며 말했어요. 엄마 반찬통이 시댁 반찬통보다 크다. 엄마가 부엌에서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시댁이라는 단어가 농담의 소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생겼다는 걸 느꼈어요.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카톡을 열었어요. 차단 목록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성의 프로필을 눌렀어요.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둘이 함께 찍은 커플 사진이었어요. 지금은 태성 혼자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5초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차단을 유지한 채 대화방을 삭제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싸준 반찬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다녀올게. 밥 꼬박꼬박 해먹어라. 라면 먹지 말고. 네. 대문을 나서 골목을 걸었습니다. 냉면집 앞을 지나갔어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가게를 한번 봤어요. 창문 너머로 주인 할머니가 면을 삶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시 앞을 보며 걸었어요. 5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배초령 씨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는 아파트를 팔고 위자료를 받아낸 통쾌한 복수극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씨바지라고 불렸던 사람이 배초령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무겁고 외로웠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이름 석자를 다시 부를 수 있는 날은 마음먹은 그날이 가장 빠른 날이니까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